권위의 법칙, 권위의 법칙이다. 권위가 있다. 말에 권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저 사람 말에 권위가 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젊고 경험이 부족한 리더가 어느 날 이제 타이틀을 부여받잖아요. 어떤 직위나 직책을 부여받고 딱 그 미팅룸으로 들어갔는데,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는 그런 테이블이 쫙 놓여 있고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는데 이윽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젊은 리더가, 경험이 부족한 리더가 타이틀의 힘에 의지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거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전부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찬성해주고 뭐 박수도 쳐주고 그럴 걸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한 그 임원들, 중직들이 자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젊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타이틀은 있었는데, 어떤 지위가 있었는데 이 지위만 가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타이틀, 지위도 있어야 되지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그 권위의 법칙이라는 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도 보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동창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동창회도 가 보면은 어떤 동창이 얘기를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어떤 동창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나 하고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니까 그 동창회에서는 사실상 그 사람이 관심을 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그 귀를 기울이는가, 사람이 그걸 잘 연구를 해보면 그 사람에게 그 진정한 리더의 권한이 그 사람에게 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느냐, 요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으면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가는 곳, 그래서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거나 그런 모임석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대개 이제 유명인들, 이미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매스컴에 이제 그 얼굴이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많이 가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배우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한 5분, 뭐 5분도 아니에요. 한 3분 정도만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잘 지켜보면 그 가운데 누가 리더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는가,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가 오늘 엄청난 걸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뭐 회의건 뭐 미팅이건 무슨 뭐 비공식 모임이건 뭐 식사 자리건, 거기에서 진정한 리더를 찾는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전에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이제 그 여자 측 집에 가보니까 그 집안에서 그 할머니의 영향력이 크더라는 거죠.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다들 따라서 한다. 그러면 그 할머니에게 잘하고, 그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그 할머니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비유도 맞춰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결혼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 간에서 그 진정으로 권위 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권위라는 거는 그 진정한 리더를 말하는 건데, 그 진정한 리더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굉장히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그 성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과서적인 이름으로 이제 지위 리더, 진정한 리더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요건 뭐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리더냐, 실질적인 리더냐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계급장만 달고 있는 리더냐, 명목상의 리더냐, 아니면은 계급장은 없지만 실질적인 리더냐. 아까 그 할머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할머니는 이제 실질적인 리더죠.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지위 리더, 형식상의 리더, 명목적인 리더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그 반면에 이제 진정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리더, 그 사람 말이라면 무슨 말인,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쳐다본다. 이걸 이제 진정한 리더, 실질적인 리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한 몇 가지 항목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셨다가 연구를 하시게 되면은 대인관계, 사람들 간의 그 만남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이루어 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형식상의 리더는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정한 실질적인 리더는 항상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한 있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는 법은 없어요. 대개 보면. 그 다음에 그 형식상의 리더, 지위 리더, 명목적인 리더는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은 이 진정한 리더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으로는 안 돼요. 이 타이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진정한 리더, 실질적인 리더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영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과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리더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면은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조금 난색해지겠죠? 난처해지겠죠? 이랬을 때도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불편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죠. 불편하게 생각할 건 없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십의 그 이밸류에이션은 리더십의 그 평가는 그 직책을 맡아서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할 때가 아니라 그 직책을 모두 마쳤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판단하는 그 때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을 때가 아니라 그 직책을 모두 마쳤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리더라고 주장한다고 모두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손동원 교수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런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모처럼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실세 리더, 진정한 리더, 권위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교수님 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내 자신이 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자,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강의 노트에 써놨네요. 강의 노트에 이제 7가지인데 7가지의 그 노하우를 친절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수지 맞으셨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콩볶아 먹듯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3박 4일 과정으로 집중 공부해서 세미나 같은 거 참석해서 리더십이 바로 이게 터득되는 게 아니다.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반짝하는 건 있는데 그게 지금 오늘 말하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3박 4일 하고 6개월 코스 하고 1년 집중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나 자신을 나를 예를 들면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리더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타이틀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명함 가지고 계시고 타이틀은 있지만 그 타이틀이 모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성과를 올리고 계약을 맺고 어떤 결실을 맺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리더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틀림없구나.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꼭 된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얼굴 보고 말하는 걸 보고 그 제스처나 그 태도 같은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그 요소들이 7가지 요소, 7가지 요소가 그 무지개의 색깔처럼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멀리서 보면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7가지라고 이제 뭐 구분을 했는데, 리더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세요. 첫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라는 건 이제 성품이라는 뜻인데 성품. 진정한 리더십은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성품. 이게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품. 한마디로 이제 인간성이죠. 인간성. 내면 세계 인격.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품의 시대가 아니라 성격의 시대예요. 어떻게 기술이죠. 기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가가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간됨됨이, 성품, 이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캐릭터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기독교에서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목사가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분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아니라 20대부터도 활동을 했어요. 20대, 30대부터도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노년에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따르질 않았어요. 그때는. 심지어 그 빌리 그레함의 그 애인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20대 때 애인도 빌리 그레함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장차 무슨 큰 인물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뒷얘기로 그 숲에 가가지고 그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빌리 그레함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설 능력이잖아요. 말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도 한번 이분이 왔었어요. 70년도에 74년도인가요? 74년도인 것 같은데 그 여의도 광장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연설 능력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스피칭 훈련을 그 숲속에서 했다고 그래요. 숲속에서 그 나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무 하나하나 나무를 이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는 법이나 그 사람들을 대하는 법이나 그 연설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숲속에서 나무를 대상으로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진정한 리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점점 그 20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30대, 40대, 50대 넘어서 60대 이후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좋은 리더십이다 그러면은 이제 결단력이라든가 추진력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미래 리더십은 이제 감성의 시대, 21세기를 가리켜서 이제 흔히 감성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책에 보면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다, 다양화의 시대다, 21세기는 개성의 시대다, 하이터치의 그 중요성이 높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일과 미래의 그 리더십, 내일과 미래의 사회는 그 인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이 성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품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성품이 좋은 사람, 인간성이 좋은 사람, 그 됨됨이가 좋은 사람은 저절로 그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한마디로 영향력인데, 사람들은 이 좋은 성품의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좋은 성품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식사 같은 걸 비공식 모임으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식당 같은 데를 가도 보면은 어떤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흔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피해서 앉습니까? 이제 그거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거 보고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채려야 되는데,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단력이라든가 단호함, 추진력 이런 것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성품으로 빚어지는 이 리더십의 영향력이 보다 차원 높은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하고 작별하게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태어난 지 9개월 만이면 뭐 엄청난 거네. 굉장히 어릴 때인데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5살 때부터 이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 새어머니라는 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새어머니가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다 그 애한테 줬는데 이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처럼 이런 불행한 시절을 보내는 애들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소년이 비전을 갖고 성장해서 마침내 교육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가 돼가지고 이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이 교육기관을 만들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세계 최초의 그 유아 교육기관을 설립한 그 프레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레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받은 그 학대와 상처를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해서 불우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 위대한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이 프레벨처럼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린 시절에 유태인 아버지로부터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증오심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이 지도자가 돼서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을 대학살로 분출해 버렸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란 말이에요. 히틀러. 그러니까는 이 아까 프레벨이라는 사람하고 이 히틀러하고 부정적인 상황은 동일했는데 이 성품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다.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의 됨됨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나아가서 사회생활할 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성공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성품이라는 거죠. 성품. 그게 사람 됨됨이라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프레벨이냐 히틀러냐. 아까 빌리 그리함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교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단체의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인간 됨됨이라는 거죠. 사람 됨됨이, 인격, 성품이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런 사람이야말로 강력한 영향력, 차원이 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동훈 교수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자녀가 있거나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카나 누가 이렇게 자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그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 제일 중요한 게 학력보다도 성품이에요. 성품. 어떤 학교 들어가느냐. 스카이 대학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스카이 대학 나오지 않으면 이제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제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짧은 게 아니고 롱텀으로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죽다가 실패하면 자살할 것도 아니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남는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하는 거죠. 성품.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성품이 좋은 리더가 자신의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목에다 칼을 이렇게 디밀고서 칼을 받을래, 변화를 할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리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학력이 높거나 아니면 카리스마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특별히 성품이 좋은 리더가 나타나면은 이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행복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어떤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또 드렸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공감 인지 능력이라고, 공감 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empathy, EMPATHY입니다. EMPATHY, empathy. 그래서 이 공감 인지 능력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 공감 인지 능력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풍부한 감성과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주고 뭐 잘못했으면 그냥 목에다 칼을 디미대고 너 잘못했지?
너 어떤 벌을 받을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충분히 그 사람의 잘못이나 그 사람의 부족, 약점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나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empathy, EMPATHY. 그래서 이 정서적인 갈등을 피하고 나를 따르는 팔로워나 상대방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인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갈등을 피하고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그 성품이 좋은 리더, 이 공감인지 능력을 훈련받은 리더는 그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공감 인지 능력을 갖춘 그 리더는 다른 사람들과 이 정서적인 교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청이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항상 기뻐하고 남을 배려하고 감사와 순종의 그런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못하는 거는 뭐 꼴을 못 봅니까? 야, 저거 아주 건방진 놈이네. 응? 좀 잘 나간다고 그러더니 하는 짓이 저 모양이로구나. 아주 그냥 배알이 꼬여서 나 도대체 참을 수가 없겠네. 식사를 하다가도 뛰쳐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아주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 이 공감 인지 능력이 훈련된 사람, 이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릴레이션십인데요. 관계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성인데 고집불통의 리더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인데 특별히 리더는 이제 팔로워가 있잖아요. 팔로워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팔로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있어야 영향력을 발휘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유일한 길은 이제 팔로워를 갖는 것인데 팔로워를 가지려면은 추종자들을 가지려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있으려면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를. 근데 일체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 고집불통의 길을 걷는 리더들도 많아요. 보면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흔히 이제 요즘 유행어로 이제 갑질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일종의 갑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관계성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기업의 회장인데 네가 지금 뭐야? 에? 부하 직원이 내가 돈 주는 거 너 타먹고 있잖아.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관계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물건. 돈을 받고 돈으로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로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일종의 그 갑질이 되겠죠. 이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리더십의 잠재성이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새로운 잡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타이틀, 직책을 맡을 때 이 관계 형성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잡의 내용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다르겠고 또 직급에 따라서 자기가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성을 충분히 맺게 되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조직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폰만 잡고 그 자리에 앉아봤자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계약에 사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 피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피들러라는 그 리더십 학자가 관계지향적 리더냐 과업지향적 리더냐 이런 구분을 해봤습니다. 관계지향적, 관계 쪽으로 나가는 리더냐 과업, 이제 업무죠. 과업지향적 리더, 과업 쪽, 그러니까 업무만 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리더냐.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는데, 자, 먼저 관계지향적 리더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팔로워들과 어울리는 걸 중요시 생각해요. 어울리는 거. 그리고 부하들에 대해서 배려 있는 행동을 하고 지원적인 태도를 취해 줍니다. 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참 이게 또 나름대로 병폐가 되기도 하고 약점인데, 그 직장 근무 이후에 또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한국은 술 문화. 술을 먹고 또 술 먹고 난 다음에는 또 2차, 3차 먹고서 노래방도 갔다가 새벽에 가서 집으로 간다. 이제 이게 아주 그 한국의 그 사회 문화인데, 이게 전 세계가 그런 게 아니라 한국만 그런 거예요. 한국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참 문제라고요. 미국에는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갔다간 큰일 나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5시까지 근무다. 되게 9 to 5라고 그러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끝나는 건데 5시 땡 하면 모두 다 나가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앉아서 계속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슈퍼바이저, 직장 상사가 와서 제발 좀 가달라고 얘기를 해줘. 그 사람이 그 5시 근무 시간 이후까지 직장에 남아 있으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돈도 더 줘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처우나 대우 뭐 이런 거 환경 이런 걸 다 맞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돈 안 받고 한국식으로 돈 안 받고 그냥 있겠습니다. 이랬다가는 나중에 가서 노동법에 의해서 수를 당하게 돼 고발 고소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직장이 끝나서 만약에 이제 한국식으로 회식을 한다. 뭐 회식이라는 것 자체도 없지만 술을 먹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식을 한다. 그래도 이제 이런 바, 주로 바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식 바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미국식 바는 이제 주로 스포츠 바가 많은데 모여서 이제 그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그 한 잔 원샷을 하는 거죠. 많이 먹지 않아요.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지방에 따라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바로 저 사람 술 많이 마셨어요. 그럼 가다 바로 잡히고 그랬다고 그런 옛날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바에 가서 술을 마셔도 각자 돈을 낸단 말이에요. 각자. 누가 뭐 한 통 낸다. 이런 개념은 한국밖에 없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세법이나 이게 그 돈이 어디서 나요. 자기가 돈 받는 게 뻔한데 미국은 철저하게 세금 보고 하는 나라인데 지옥 문턱까지 그 세금 관리요원이 쫓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세금에 대해서 세금 보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10년, 20년, 30년 뭐 누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건 철저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나 경찰이나 검찰, 뭐 변호사, 판검사 이런 사람 알면은 여러 가지 그런 영향력을 받는데 미국은 뭐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돈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검은 돈. 검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돈 받는 게 뻔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돈을 그걸 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 먹은 거 각자 내는 거예요. 각자. 음식값도 각자 내고 더치프레이라고 그러는데 음식값도 각자 내고 술 마신 거 되게 이제 원샷 하나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맥주 같은 거 이렇게 바틀로 해가지고 바를로 이렇게 마시는데 그러면서 대화 나누고 시간도 짧을 뿐더러 돈도 각자 내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관계지향적 리더를 설명하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도 있고 참 이게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라의 문화라는 게 한 나라의 그 도덕 레벨을 정하는 건데 모든 그런 나쁜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그 밑에 거를 쳐봤자 근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 관계지향적 리더라는 것은 부하들하고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술을 안 먹더라도 평소에 그 근무 시간 중에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점심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같이 이렇게 마신다든가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정신, 배려심. 그 다음에 잘 모를 때 그것을 이제 지원해준다는 거죠. 필요로 할 때 뭔가 부족하고 도움 요청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관계지향적 리더는 일반적으로 그 팔로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잘 어울려야 되고 두 번째는 배려.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원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먼저 구성원들과 그 팔로워들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먼저 1단계로 맺고, 그런 다음에 과업 목표 달성에 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경험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어리고 그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가자마자 바로 그냥 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지향적 리더 같은 경우는 이 팔로우들과의 그 신뢰 관계를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죠. 신뢰 관계, 크레딧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신뢰 관계, 크레딧이라고 그러니까 뭐 크레딧 카드를 연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크레딧 카드하고는 좀 다른 거고, 미국에서 크레딧이라고 그러면 이제 신용, 신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이 몇 점 이상이 돼야 융자도 받고 집도 렌트하고 그래요. 미국에는 대부분 이제 전세가 아니라 월세 개념이 많은데 렌트라고 그러죠. 렌트 개념이 많은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크레딧 점수를 봅니다. 그 사회보장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 점수가 있는데 그 조회할 때마다 돈을 내는데 그 점수가 몇 점 다 있어요. 몇 점부터 몇 점, 몇 점부터 몇 점. 그래가지고 그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렌트도 해서 아파트도 들어가고 뭐 하우스도 빌리고 장차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렌트하고 이게 다 크레딧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관계지향적 리더는 그 팔로워들 간의 그 크레딧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신뢰 관계. 한국말로는 여기서는 지금 신뢰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 팔로워들의 그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 팔로워들의 그 개인 사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직장 상사나 슈퍼바이저를 만나게 되면 진짜 속말로 땡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수지 맞았다. 참 너무너무 좋다. 이런 직장 상사를 갖게 되면 참 좋은 건데요. 부하들이 리더와 편하게 사적으로 대화 나누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지향적 리더는 부하들과의 그 신뢰관계를 중요시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로워들의 그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의 그 개인 사정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그 하나하나의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지향적 리더라는 게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고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또 한번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이 관계지향적 리더는 과업이, 그러니까 이제 일처리죠. 일의 내용, 과업이 명확하게 호의적이거나, 이제 분위기가 스무스하고 좋게 나오거나,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구분되지가 않고 그 중간 범위일 때, 이때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과업지향적 리더가 있다고 그랬죠. 과업지향적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 과업 목표 달성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목표 달성.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끈을 메고서 여기다가 뭐 필승이라고 쓰고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벽에다가 그 책상 앞에다가 그 목표 달성에 대한 그 도표 같은 것도 그려놓고 뭐 하여튼 과업 목표 달성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과업을 완수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업지향적 리더의 경우에 팔로워들을 다룰 때, 부하 직원을 다룰 때, 그 구성원들을 다룰 때 과업지향적 행동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과업지향적 행동을 강조한다. 뭐 인간관계 이런 건 좀 나중에 하고, 이게 좀 목표 이게 설정해야 돼.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안 하면은 파이어 돼, 쫓겨나. 너랑 나랑 이거 지금 어디로 대판 어디 고속도로로 나가야 돼, 죽으러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부하를 다룰 때 과업지향적 행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부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주로 집단이 이 과업을 잘 수행해 나갈 때이나 과업상에 중요한 문제가 없을 때, 요때만 오케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업지향적 리더의 경우는 이 과업 자체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과업이 제일 중요해. 목표 달성, 과업, 일처리.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 중심의 결정과 지시가 내려집니다.
뭐 팔로우 무슨 뭐 개인적인 사정 고려하고 뭐 개인적인 그 관심사 뭐 참여와 자율성 존중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뢰 세 가지 얘기했었죠. 관계지향적에서는 신뢰관계, 참여와 자율성 존중,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관심 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과업지향적 리더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고 가져가. 필요 없고 이 리더 중심의 결정과 지시, 지시가 내려져 간단 말이야. 하이어라키식으로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내려가는 거야. 왜냐하면 과업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리더 중심의 결정과 지시가 내려지고 규칙과 규정이 아주 엄격합니다. 규칙과 규정을 강조한다. 너 이거 안 지키려면 가. 너 짐 싸가지고 가. 너 집으로 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고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끝내는 이 데드라인과 스케줄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감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마감 시간까지 안 하면 너 정말 너 죽고 나 죽는 식이다 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이 과업지향적 리더가 먹혀 들어가는 상황은 리더에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상황. 요때는 요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야. 이 과업지향적 리더십, 과업지향적 리더가 다 배척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리더십,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리더십이 적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항상 이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나쁜 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업지향적 리더는 이제 리더에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상황일 때 이때 이제 히트를 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좀 부연 설명하면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라든가 과업 구조가 직위 권한이 매우 높거나 낮은 곳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들러라는 사람이 그 피들러의 리더십의 유형과 상황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들러의 리더십의 유형과 상황 모형에서 이 피들러가 주장하는 그 용어들이 있는데 전문 용어 이왕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개요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더와 그 팔로우,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게 있고 리더 멤버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업 구조, TASK죠. 태스크 스트럭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위 권력, 포지션 파워, POSITION, 포지션 파워라고 그러는데 요 세 가지가 이 피들러의 그 리더십 이론에서 그 주요한 그 핵심 단어라고 그럴까요? 핵심을 이루는 그런 말들인데 요 세 가지의 그 정의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리더와 그 구성원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리더십이라는 게 이 피들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굉장히 그 유명한 리더십 경영학이죠.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경영학적인 리더십이 있고 이제 그 교육학적인 리더십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이제 이 피들러가 얘기하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타인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이다. 그래서 리더가 이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되면 이 리더의 입장은 매우 강하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리더십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계를 얘기했고 두 번째 이제 과업 구조라는 건 뭐냐면 task structure, TASK 스트럭처, 구조죠. 이건 뭐냐면은 리더가 담당하는 이 과업의 구조화 정도예요. 구조화 정도. 이 과업 구조라는 거는 과업의 목표, 달성 방법, 또 성과 기준 등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정도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와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문 용어나 그 내용 같은 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데 이 공부 방법은 그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여러 번 들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그걸 읽었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어요. 읽거나 쓰는데 읽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읽다가 보면은 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읽어요. 읽다가 보면은 1독, 2독, 3독, 4독, 100독, 1000독, 만독 하다가 보면은 그 내용이 자기도 모르게 터득이 된다는 거지, 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뭐 백과사전도 찾고 뭐 이것도 찾고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방법이 있어요. 공부도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손동원 교수의 그 강의 시간에 중요한 것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그 전문 용어나 그 내용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귀에 들어왔다가 들어갈 듯하다가 나가버린다. 이런 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면 손동원 교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친숙한 마음으로 여러 번 듣다가 보면은 저절로 어느 날 딱 득음이 된다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직위 권력이라고 해서 포지션 파워라고 했는데 이 포지션 파워라는 게 뭐냐면은 직무 수행을 위해서 리더에게 조직이 공식적으로 부여한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파워, 직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이 집단 구성원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요소다라는 거예요. 직위 그 자체가 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리더의 지시와 리더십에 동의하고 수용하게 하는 그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들러의 그 리더십 이론 가운데서 중요한 그 핵심 요소인 그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과업 구조, 태스크 스트럭처, 그 다음에 직위 권력, 포지션 파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소가 관계인데 누구를 아느냐, 사회성. 그래서 옳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충분히 맺으면 여러분들이 그 조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난리주네, 지식. 무엇을 아는가? 이제 업무 파악 능력, 또 연관된 업무에 대한 그 지식,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정보라는 게 정보라는 게 리더에게 필수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하고 미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세 가지 요소죠. 사실을 파악하라. 그 다음에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하라. 그리고 나서 미래의 비전을 가져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이제 조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지식만으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지식이 많다,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탁월한 리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만으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식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팔로워들이 리더에게 와서 상황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새로운 그 미래 전략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때 그 리더의 그 무지함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콩가루가 되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리더하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는 변해가는데 이 생각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참 큰일이죠. 그리고 사회는 계속해서 그 새로운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배웠던 그 대학교에서의 그 교과서가 전부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인투이션인데요. 직관 능력인데,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느끼는가.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은 이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요소들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요소들, 그게 직관력이란 말이에요. 딱 느낌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것만 또 너무 의지해서는 부작용이 많은데, 근데 이 직관력이 없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직관력이 없으면 리더에게 어떤 그런 직관력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이걸 이제 조금 차원이 높은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걸 이제 영감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요건 조금 이제 차원을 좀 달리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남편이 없는 할머니하고 설교를 못 하시는 그 목사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저기 손 드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영감이 없다 하는 거죠. 영감이 없다. 이 나이가 든 할머니가 남편이 없다. 또 설교를 못하는 목사가 있다. 공통점이 뭐냐?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영감. 그러니까 이제 직관 능력이라는 게 인투이션이라는 게, 이 직관 능력이라는 게 차원을 높여서 좀 올라가면은 이제 영감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 experience가 나왔네. 경험.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있었느냐. 자, 경험. 과거에 직면했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이게 크면 클수록 팔로우들이 리더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성공과 실패. 그렇죠. 예, 성공과 실패죠. 경험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제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라 그러면 이제 성공과 실패인데,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굉장히 노련합니다. 이게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노련하고 이제 인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솔 능력이 저절로 나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만 봐도 이 손이 거칠거칠한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과거에 직면했던 이 어려움이 컸던 사람들은 벌써 금방 알아봐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금방 그 사람의 그 카리스마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험이 많다고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리더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 있었느냐, 경험, 어디에 있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 성공 신화가 있어야 되겠고, 간증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감동적인 나만의 인생 이야기. 이건 뭐 여러분 이제 버튼 누르면 주르르 이게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패했던 것을 통한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비슷한 내용이 좀 중복되는데, 과거의 성공, past success죠. 무엇을 성취했는지, 과거의 좋은 경력만큼 리더의 역량을 그 팔로워들에게 잘 보여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 리더로서 또 직책을 새로 부여받았는데 뭐 화려하다고는 하는데, 화장이나 외모는 화려한데 도대체 이루어놓은 게 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과거에 성공이 있는 리더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여기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뭡니까? 어빌러티네, 능력. 뭐 할 수가 있느냐,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간과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이 구성원들, 팔로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의 능력이죠. 어빌러티, 능력이다. 궁극적으로 이 능력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을 리더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
확실하게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으면 뭐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되고 뭐 더 이상 노코멘트해요 사람들이. 자, 진정한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그 일곱 가지 그 엑기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네, 첫 번째 캐릭터, 성품이죠.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뭐예요? 릴레이션십, 관계, 누구를 아느냐. 그래서 이제 피들러의 그 리더십 이론을 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날리지, 지식, 뭐 아는 게 뭐냐? 무엇을 아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투이션, 직관 능력, 직관, 무엇을 느끼는가?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익스피리언스, 경험이죠, 경험. 어디에 있었느냐,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past success, 과거의 성공이 뭐냐, 뭘 성취했느냐, 과거의 성공, 무엇을 성취했느냐, 성공 스토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ability, 능력,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손동원 교수의 그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최고의 리더가 되실 분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그런 사람들 간의 그런 만남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잡담을 시작합니까? 진정으로 갑자기 침묵 모드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쳐다보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사람,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린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엄청난 그 리더십의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과정의 법칙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 거네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완성된 리더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금태를 두르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니까 요즘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완성된 리더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타고나지는 않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그 나이 A, B, C, D로 나가잖아요. A, 나이, AG, 나이, B, 백그라운드, 여러분의 그 환경, C, 커리어, 여러분의 그 경력, 디그리, 여러분의 정도, E, 에듀케이션, 여러분의 교육 수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는 파이낸셜이죠. 여러분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완성된 리더로 태어나지는 않지만 타고나지는 않았더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더 나은, 이왕이면 리더가 되면 좋겠잖아요. 이왕이면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돼서 유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이게 이 손동원 교수 강의의 그 핵심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잠재 가치를 가지고 더 높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리더는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줄 알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배움의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배움의 기초는 노트와 펜이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써가면서 그냥 이 손에 그냥 막 그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쓰는 훈련. 그리고 이게 이 무언가를 자꾸 쓰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치매 예방도 된다 그래요. 정신 집중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발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나름의 그 인생의 삶, 또 리더로서의 그런 모토가 있어야 돼요. Don't push people, lead them. Don't push people, lead them. 그러니까 사람들을 푸시하지 말고 그들을 잘 이끌어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 그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총정리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10가지 요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을 이야기하는 리더가 되라. 내일을 이야기하는 리더가 되라. 두 번째, 타인의 장점을 바라보는 리더가 되라. 타인의 장점을 바라보는 리더가 되라. 세 번째, 투지를 키워라. 투지를 키워라. 네 번째, 인재를 양성하라.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인재를 양성하라. 다섯 번째, 뭔가를 돌려줘라. 무언가를 돌려줘라. 인마이 포켓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너만 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무언가를 돌려줘라. 여섯 번째,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라. 일곱 번째, 슬럼프를 극복해라.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슬럼프를 극복해라. 여덟 번째, 발로만 뛰지 말고 머리로도 뛰어라. 이건 이제 직감적인 발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머리로도 뛰어라. 아홉 번째, 섬세한 움직임을 포착하라. 이제 21세기가 감성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섬세한 움직임을 포착하라. 마지막 열 번째, 항상 궤도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항상 궤도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피드백을 통해서 항상 그런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엄청난 업그레이드와 함께 여러분들 내일과 미래가 환하게 밝아오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여러분 최고십니다. 엄지척